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포 공격을 가했고 또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를 90% 요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4천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은 이스라엘의 대공무기 아이언돔에 의해 대부분 요격됐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이언돔은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끊임없이 충돌하고 로켓을 요격한 아이언돔은 어떤 무기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탈이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포 공격을 했고요.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열하루 만에 휴전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민간인 희생자가 또 많이 나왔어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유전사에서는 이번 유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어떤 무기였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일광 교수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많은 곳을 통해서 목소리를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깊숙하게 얘기해 주실 텐데 처음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되네요. 완전 이스라엘 통이시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계셨죠?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셨어요? 96년부터 있다가 한국에 조금 몇 년 더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럼 거의 중동전쟁 끝나 직후 정도? 네, 2012년에 제가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금식월이죠. 아주 성스러운 월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날인 라일라텔 가드, 즉 8일이었는데요. 이 날이 바로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 무하마드가 하늘로부터 꾸란을 계시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도하러 성전산에 있는 알락사 사원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경찰과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그 다음 날 9일, 10일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경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10일 밤에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어떤 조직인가요? 네, 하마스는요. 아랍어로 하라카틀 알무카와맛 이슬라미야라는 단어의 첫 자를 따서 하마스라고 이렇게 붙여진 단체인데 무슨 뜻이에요? 이슬라믹 저항 운동. 이슬람 저항 운동. 예,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987년 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제, 즉 인티파다, 제1차 인티파다가 일어나던 시기인데 87년 말에 하마스가 창설이 됐고요. 그러나 하마스라는 단체의 전신은 이미 60년대 이후부터 가자 지구에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냐면 이집트에서 처음 생겨난 무슬림 형제단의 가자 지부였죠. 그러다가 87년에 이름을 완전히 하마스로 바꾸면서 팔레스타인 정치의 아주 중요한 단체로 등장하게 됐고요. 특히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보다는 무장 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이 하마스가 로켓포를 한 4,000발 정도 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이 아이언돔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2004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2004년 이스라엘군의 어떤 연구개발청의 총장인 다니엘 골드 중장이 사실 이 아이언돔을 만들겠다고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있다가 2007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아미르 페레츠 장관이 이 보고서를 보고 이거 해볼 만하다. 네. 즉각 개발 지시를 하고요. 총리에게 보고해서 예산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2009년, 10년 시험
즉 테스트를 거쳐서 11년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비웃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맞춰 그걸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 예산만 낭비한다. 말도 안 돼. 야, 미국도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단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만든다고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이번 요격은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엄청나게 놀랐고요. 또 이스라엘 정부는 그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언돔의 성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전쟁도 하고 무기도 팔 수 있는. 네. 그래서 아이언돔이 거의 뭐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일단 눈이 필요하죠. 저게 로켓이 날라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레이더 장비고요. 그리고 이 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이 지휘 통제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요격을 해야겠다. 혹은 이 로켓은 중요한 지점에 떨어지지 않고 이 불모지 같은 데 떨어지니까 요격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다음에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하나에는 20기의 타미르 미사일이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뭐 한 번씩 쏘는 게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로켓탄이 여러 발이 날라온다. 그러면은 한 10발 정도는 충분히 한 번에 동시에 요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돔 체계 자체가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차로 막 이동하는 거잖아요. 예.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또 다른 부수적인 게 필요합니다. 뭐 이 시스템을 돌릴 병력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전원을 줘야 되잖아요. 전력을 줘야 되니까 뭐 발전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한번 포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봤더니 직접 보니까 막 의리하고 막 아주 거창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이 주요 도시에 바로 인접한 약간 좀 높은 지대에 그냥 철조망 쳐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리고 발전기, 포대를 지키는 병력들, 운영하는 병력들이 좀 있었다. 요거뿐인데 장점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어디든지 전략적으로 여기 말고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럼 글로 바로 전개가 가능하고요. 물론 뭐 전개하고 다시 시스템을 작동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언돔 포대랑 연계가 굉장히 쉬웠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화망처럼 방어망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없게 전체를 둥그렇게 반구로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로켓 이름이 까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 까쌈이라고 할까? 막 이러다가 이 아이언돔을 개발하신 분들이 야, 그냥 안티 까쌈보다는 아이언돔이 낫겠다.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의 장막을 씌우자, 철의 우산을 씌우자. 요런 의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름 짓기 전에 아이언맨을 보셨다라는 소문. 그때 개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요. 정말 이스라엘 분들이나 그 지역에 중동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보도나 이런 데서도요. 하늘에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현장이요. 어떠셨나요 그때? 2012년 정도에 있었죠. 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썼습니다, 아이언돔. 예.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유대인들이 가자지구 높은 언덕에 가서 아이언돔이 하마스가 쏘는 가스함 로켓을 맞히는 요격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구경하러 가서 그것을 찍어서 영상을 올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쪽에서 너무 비싸서 쏠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뭐 이런 뒷얘기가.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은 물론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아주 잘 막아냈었죠. 이전에. 근데 우리는 이 아이언돔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하늘은 다 아이언돔이 지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말고도 이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를 담당하는 다른 체계가 있어요. 방어 체계가 있어서 이 방어 체계들이 중첩적으로 이 복합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이언돔의 미래판인 레이저를 이용한 아이언 빔을 또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봤던 우주 전쟁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이제 근미래에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일단은 아이언돔은 발사체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싸요. 미사일 타미르 미사일 하나가 한 5만 불 정도. 예, 5만. 예, 시기마다 약간 가격이 다른데 보통 그냥 5만 불이라고 하는데. 그럼 5월 10일 날 수십억 원이 하늘에서 아유, 그럼요. 예, 근데 아이언빔은 빔 자체를 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빔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걸 만드는 게 이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개발비가.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완전히 지금 전력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예요. 예. 근데 이 아이언돔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아, 역시 아이언돔 이스라엘 무기 최고. 아이언돔이 못 막는 건 없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아이언돔이 도심지와 전략 요충지를 방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황무지나 이런 곳으로 떨어지는 이 로켓은 요격을 하지를 않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제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이 로켓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가 탐지하고 그리고 지휘 통제해서 요격할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타미르 미사일이 발사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게 1초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적의 로켓 한 발에 한 발을 쏘는 것보다 두 발이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두 발씩 나가야 되거든요. 가끔 그게 요격을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사실 가보시면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지역에서 로켓이 발사가 되고 어느 지점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어디를 떨어져도 그 여유 시간이 한 5초, 그러니까 10초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은 1초 이내. 근데 사실은 만약에 방탄복을 자랑을 하려면 그 방탄복에 쏜 탄이 몇 미리 탄이냐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쏜 미사일, 까삼이라고 하는 그 로켓이 어떤 로켓이에요? 예, 가삼은 정밀 유도가 되지 않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 무기 체계를 무유도 이 로켓을 우리가 흔히 그냥 테러 무기라고 해요. 그 테러 무기가 테러 집단이 써서 테러 무기는 아닌 거고요. 테러 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군에서 생각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타격을 하고 민간의 피해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격하고 싶은 지점은 여기 있는데 그 주변에 민가가 있어. 근데 어디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테러 무기가 되는 겁니다. 주변 반경 500m 이내 어딘가에 떨어져. 뭐 이렇게 되는군요. 거기 어딘가에 떨어져. 바로 그게 가삼이에요. 예, 문제가. 일단은 가성비는 너무 우수해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이요? 그러니까 모든 가삼 미사일이 가삼 로켓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가삼 1, 가삼 2는 간의 수공업으로 뚝딱뚝딱 차고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돈 얼마 안 들겠네요. 한 발당 그건 얼마나 할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 이게 버전이 많아서 나름. 예, 그리고 자료마다 이 좀 내용이 상이하긴 한데 50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면 한 발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언돔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수백 배 비싼 거네요. 가삼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원대합니다. 반서방 반유대 무장 투쟁을 전개한 이슬람 성직자였던 이즈 알딘 알 까삼의 이름에서 따왔던 거예요. 이름에서부터 정확히 내가 이 로켓을 어디다가 투사할 건지 그냥 정해놓은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까삼이 또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로켓 체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단 자살폭탄 테러를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하마스도 인간이고 하마스도 가족이 있는데 이 젊은 이 하마스 대원들이 자살폭탄 테러로 너무 그냥 죽어가는 게 사실은 하마스 내부에서도 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가? 이게 바른 건가? 라는 여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인명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가삼 로켓 유들입니다. 아니 간의 수공업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면 구조가 복잡하진 않은가 봐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래도 값싸게 만들고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됐죠. 네. 그래서 추진부가 있습니다. 네.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 추진부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TNT가 기본이 되는 이제 폭발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이너마이트는? 그러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위는 그렇고 아래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목표한 데까지 날리는 그런 단순하구나. 추진체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고체 연료도
뭐 군용 고체 연료나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씁니다. 주로 이 설탕, 초속 이런 게 재료가 돼요. 설탕이요? 예.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고체 연료를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TNT와 질화 요소, 금속 분말, 비료 등을 넣은 이 탄두부, 폭발부가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제조하는데 가격이 뭐 50만 원에서 몇백만 원 선. 중세 시대에 뭐 이렇게 초창기 약간 뭐 폭탄 만드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실은 가자 지구가 이 무기 금수 조치가 취해져 있는 가장 강력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화물선과 이 화물들은 되게 면밀한 검색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무기가 유입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설탕이니 초석이니 비료는 생필품이죠. 그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야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 그러면서 효과적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참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뭐 사거리나 폭발력은 얼마 안 되겠네요. 이게 가스함 1이 있고 가스함 2가 있고 가스함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서요. 버전. 네. 예, 가스함 1과 2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가 뭐 5km 정도? 예, 그래서 뭐 별론데 네. 이 최신형에 속하는 가스함 3 혹은 그 너머 버전 같은 경우엔 최소 18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탄두도 대형화돼서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벙커나 아니면 지붕을 관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뭔지 모르니까 다 요격은 일단은 뭐 아이언돔으로 하겠지만 가스함 1이나 가스함 2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 옥상에 떨어지면 그냥 다들 꽝 하면 뭐 떨어졌나 보다 하고 끝날 정도의 위력이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가스함 로켓이 성능이 좋아져서요. 웬만한 거는 그냥 아파트 지붕은 뚫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있을 피하지 않으면 거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이렌 소리를 듣고 대피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네. 사이렌이 막 울리면 네. 진짜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달려서 그 지하 방공호. 방공호로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럼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버스 기사님이 차를 오른쪽으로 세우시더니 다 내리세요. 전부 다 내려서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게. 그럼 사이렌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그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진짜 어딘지. 민방위 훈련 예전에 할 때 네. 버스 타고 가다가 네.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이러면 정말 버스에서 다들 멈춰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하는데 그 2분 큰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정말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 그 풍이. 예, 그 쿵 소리가 들려야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건 아닙니까?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지, 로켓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 쿵이 저기에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네. 괜찮지 일로 떨어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은 여러분 그 공포감은 그 로켓이 하찮은 로켓이지만 저게 닿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하고요. 방공호가 이스라엘의 절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가구 주택에 네네. 방공호를 지어놓은 자기 집에 방공호가 있는 주택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진짜 우리는 되게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맞아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도 네. 그랬고요. 그 아까 민방위 훈련 말씀하셨는데 네. 차이가 있어요. 저도 민방위 훈련을 겪어봤잖아요. 네. 그냥 서울이면 서울에 다 사이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이라크 같은 경우엔 이 로켓이 탄착하는 지점에만 사이렌이 나와요. 네. 내 귀에 사이렌이 들리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 반경 500m 내에 떨어지는 뭔가가 예. 온다라는 거를 우리들한테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진짜 무섭다. 사이렌이 들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따 쿵인데 그게 내 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행히 딴 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느낌은 저도 많이 실제 느껴봤죠. 상황이다, 실제 상황. 근데 사실은 조금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 안도하는 건 가스함의 단점이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사실 싸고 괜찮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존재하지 못하죠. 싸고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운반 과정이나 아니면 발사하는 과정에서 터져버리기도 아이고야. 해요. 그래서 이 발사가 돼가지고 타격을 해야 되는 무기인데 발사 준비하다가 터지고 운반하다가 터져서 아군이 다치는 경우도 오. 심심치 않게 있고요. 이스라엘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발 발사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10명 정도 죽거나 다쳐요. 그러니까 교환비로 보면은 그렇게 효과적인 무기 체계는 아닌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 머리 위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전략 요충지에 일단은 가스함 로켓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조건 요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발에 5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죽을 맛인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뻔히 보이는 50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를 요격하려고 저 한 발에 두 방을 쏘면 1억 1천만 원을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고 재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괜찮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한계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레이저 연구가 진짜 박차를 가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 5월 7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충돌로 200명이 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4천여 발의 로켓을 발사한다. 이스라엘은 단거리 방어체계 미사일 아이언돔으로 로켓 대부분을 공중 요격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은 민간인 피해 확산을 막고 평화 정책을 위해 열하루 만에 극적으로 휴전한다. 이 가자 지구가 이번 충돌에서도 이스라엘 폭격으로 아주 폐허가 됐잖아요. 여기 어떤 지역인가요? 네, 가자지구 인구는요 200만 정도고요. 면적은 365평방킬로미터. 세종시보다 약간 적은 지역입니다. 근데 인구가 무려 200만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엄청나. 너무 높아서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동북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남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나오려면 이스라엘이 벽을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자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예 정말 큰 장벽을 설치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아예 사람이 못 다니게 만들어버린 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분리 장벽은 제2차 인티파타가 촉발된 2000년경부터 건설하기 시작을 했죠. 현재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영토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된 길이가요 700km가 넘어요. 참고로 이 휴전선의 동서의 길이가 25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전선보다 훨씬 긴 장벽을 설치를 한 거예요. 2003년 유엔 결의안은 이 장벽이 불법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2004년 유엔 안보 결의안 1544는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조치는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말만. 예, 촉구는 했죠. 네, 근데 그걸 잘 지키느냐 이게 많은 화두를 낳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그냥 사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방문하셨고 올해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출입하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예, 요즘에는 이스라엘 입국하실 때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따로 용지를 나눠줍니다. 입국 네. 그 용지에다만 입국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 용지를 버리게 되면 다른 아랍 국가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책을 펼치는 것도 그렇죠. 이전에는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있으면 사실상 시리아,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갈 수가 그러면 이집트나 없었죠. 시리아 도장 찍혀 있으면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요?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게 되죠. 보안 요원에 상당히 엄청난 질문 홍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1시간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국경에서 보안 요원들의 악명은 자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입국 출국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약간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거기에서 조금 태닝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언뜻 보면 한국인 같지 않으신 느낌이 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헌책방에서 팔레스타인 관련된 책을 영어책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가방에 세게 이제 뒤에 등에 메고 출국을 하는데 가방 검사를 하는데 전부 팔레스타인. 하마스, 피에로 이런 책이 나오니까 보안 요원이 너 도대체 뭐 하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엄청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역사서나 성경이나 정말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시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보시면 야곱, 이삭, 이스마엘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코란에도 나오고요. 그러나 최근으로 땡겨서 본다면 19세기, 저 1882년부터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을 들어옵니다. 대규모로 몇만 명씩 이민이 들어오는데요. 이민을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온주의, 즉 유대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심취된 세계 각지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19세기 말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영국의 아서 벨푸어라는 외무장관이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언은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영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몰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아랍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요. 특히 1930년대 이후부터는 상당히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유대인 게릴라들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영국 위임 통치령 시대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에게 대한 테러도 감행하는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선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주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국가가 일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다 정만 있는 곳에 독립국가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너희 국가를 인정할 수 없어라고 시작이 됐는데 워낙 다양한 방면에서 강대한 국가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너무 불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의 대비가 만만치 않았고 그것을 잘 막아냈단 말이죠. 그다음 2차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보통 우리가 수에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3개국이 갑자기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은 아랍의 영웅으로 알려진 가말 압들 나세르라는 가장 유명한 이집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갑자기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것으로 국유화를 하겠다. 원래는 이것이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영국과 프랑스가 돈을 대고 수에즈 운하를 계속 만들고 있어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그 수에즈 운하를 운영함으로써 돈을 벌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나세르가 이것을 국유화, 우리 이집트 거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배의 통관료는 이집트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아스완 댐 건설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세르는 안 돼.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큰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집트를 달래서 중동 지역에 자신의 어떤 우방국을 만들기 원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완전히 미국의 계획을 무산시켰죠. 그래서 미국이 3국을 전쟁 후에 점령하고 있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 철수하라.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즉시 철수하면서 나세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아랍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동 전쟁이 3차, 4차로 또 이어집니다. 네. 4차도 좀 의미가 있죠. 예, 4차보다 또 3차가 중요한데요. 네. 1967년 이름도 유명합니다. 6.1 전쟁.
왜 6일 전쟁입니까?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3개국을 바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왜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감청 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좁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전세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967년 6일 전쟁을 일으켜서 3개국을 제압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중동 분쟁의 어떤 뿌리가 여기서 출발했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영토를 차지했을까요?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가자지구, 문제되고 있죠. 골란고원,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 자기 자신들의 수도로 달라고 하는 동예루살렘도 요르단으로부터 뺏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이 중동 분쟁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방어를 한 것이다.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논란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땅을 넓혔다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까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요만큼은 내줬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땅은 다 가져갔어요. 요게 3차였죠. 그렇습니다. 4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4차 전쟁, 1973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가장 고전한 전쟁이었다. 그 당시 전쟁에 기억하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절멸되는 줄 알았다. 완전히 지중해로 빠져서 다 죽는 줄 알았다. 전쟁 초반에요. 아주 이스라엘이 고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속죄일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음식을 안 먹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라고 해서 속죄일인데요. 갑자기 3개국이 전쟁을 해오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전세에 밀리다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전세를 다시 뒤집어서 결국 전쟁은 무난하게 마쳤습니다만 가장 힘들게 고생한 전쟁이 바로 4차 중동 전쟁입니다. 요때가 핵카드 막 만지고 막 했던 뭐 때잖아요. 핵카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만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만지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진짜 바다로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요. 네. 아까 3차 전쟁 때 선제 타격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세 국가가 그때 당하고서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번에 4차 전쟁 때는 먼저 선제 공격을 그들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정말 전쟁 지는구나. 우리 나라가 없어지겠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모든 카드 그리고 외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미국을 깊숙이 개입을 시키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4차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해서 이집트와 평화 협정을 맺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예. 그래서 1993년 결국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 협정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슬로에서 1년 동안 비밀 협상을 추진했다고 해서 오슬로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골자는요. 5년 내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준다를 이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오슬로 협정이었는데 이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1년 후 1994년 드디어 가자지구와 여리고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죠. 그전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67년부터 통치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자지구를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처음으로 하마스가 총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파타, 온건파 정파는 이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요. 하마스가 대승을 거두면서 하마스와 파타의 연립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하마스와 파타의 연립정부가 섰는데요. 여기에서 하마스가 더 힘을 얻어서 2007년 또 1년 지나고 나서 파타를 가자지구에서 몰아냅니다.
온건파나가? 예, 오.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서 파타흐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직접 가자 지구를 완전히 손에 넣고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 무장 충돌에서 정말 이슈가 됐던 게 이스라엘 방위군이요. 카메라를 켜고 가자 지구에 진입하고 이걸 SNS에 올렸어요. 아니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돔보다 이렇게 진행되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군이 어떤 식으로 이 사이버전 그리고 인지전을 이용하는지 이게 더 저는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기존과 다르게 이 하마스의 공격과 자신들의 대응을 거의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죠.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냥 전쟁의 영역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상이 있고 공중이 있고 해상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겠죠. 네. 딱 정해져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이버라는 게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우주 그리고 인지전까지 들어간 거예요. 몇몇 전문가들은 야, 뭐 SNS를 이용하니까 인지전도 사실은 사이버전에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학설도 많고 서로 네.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인지전이라는 건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역정보를 흘려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보다 더 우세한 자리를 가자 이런 고도의 이 전략입니다. 이번에 아예 그 5월 13일 오전 9시경에 이스라엘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지상군이 가자지구 투입을 할 것이다. 이 지상군 투입 옵션을 발표를 했어요. 투입은 안 시킨 상태에서.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냥 이 이야기만 하고 병력을 움직이지 않으면 적국에서는 아유 또 뭐 역정보 흘리는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병대대들이 진짜로 이 전진 배치돼 있던 포병대대 옆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온다. 지상전 개시되겠구나. 네. 그럼 적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이 이스라엘의 인지전, 그러니까 속임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그래? 얘네들이 미끼는 물었으니까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5월 14일 24시경 이스라엘 방위군이 트위터에 지상군과 공군이 동시에 가자지구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물론이고 세 개의 유수의 언론사들에서 이 포스팅을 퍼가지고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하마스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상군이 움직였어? 그럼 우리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 그럼 그동안 숨기고 있던 혹은 방어 거점으로 쓰고 있었던 혹은 이 동굴로 쓰고 있었던 모든 지점에 이제 움직임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고. 그렇죠.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감시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총동원돼서 먼저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면 분명히 언론사에서 퍼날릴 거고 그럼 얘네가 대응할 거니까 우리는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상군 병력이 나오는 게 어디일 거고 이 무기를 숨겨놓은 게 어디일 거고 이 동굴 입구는 어디겠고 이거를 얘네가 우리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 덥석 물어서 그게 다 보여진 거예요. 거기를 그럼 미사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의 동시에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고 이루어진 게 그런 역정보를 흘리고 동시에 이 감시 자산으로 그걸 파악한 뒤에 벌써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군이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네. 무려 100대가 넘는 전투기와 전폭기들이 동원돼서 한 번에 타격을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소름이 끼치는데 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탄탄하게 계획을 잘 짰더라고요. 일부 목표 지점은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민간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내용까지 SNS에 올려서 우리 이스라엘 군은 이렇게 정당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게 하고 사실은 이런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그 전부터 줄곧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SNS에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나 진짜 너무 끔찍한 게요. 무섭다 진짜. 네.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예? 그런 SNS에 좋아요와 구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우리가 미사일을 쏘고 총뿌리를 겨누는데 이게 교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이 충돌이 일어나고 11일 만에 양측이 휴전을 했습니다. 이 급한 불만 껐지 양측의 갈등은 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럼요. 2008년, 9년, 2012년 있었죠. 2014년에는 50일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올해는 11일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휴전으로 전쟁이 끝난 것인가?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무장 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슬람 가치, 이슬람 종교 가치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이 끝난 그 즉시 바로 다시 가스함 로켓을 만들고 지하 땅굴을 다시 파고 네. 모든 자기의 자원을 다시 재건해서 다음 전쟁에 대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시기는 사실은 전쟁 시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이 가자 지구나 아니면은 레바논 쪽에서 계속 이 로켓이 발사가 되고 그리고 아이언돔은 그 로켓을 요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시민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텔아비브와 그리고 다른 대도시 그리고 조그마한 도시를 갔는데 표면적으로는 너무 평화스러워요. 그리고 그냥 일상이에요. 로켓 공격을 받는 나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과연 평화스럽고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저 역시 잠깐 방문한 저 역시 이 숨겨져 있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기사들을 보면은 하마스는 항상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마스는 항상 그렇게 공격만 맨날. 공격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거니까 뭐 착한 나쁜 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경우는 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로 로켓을 공격했습니다만 이전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 공격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마스를 먼저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세워진 1987년 이후부터 하마스 지도자들을 꾸준히 암살해 왔습니다. 전쟁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중요한 하마스 지도자들 최소 10명 이상이 이스라엘의 군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언론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많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하마스는 무장 정파인 것이지 게릴라 단체나 테러 단체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하마스는 무장 정파이면서도 테러 단체입니다. 미국이 테러 동시에요? 단체로 인정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테러 단체로 인정하고 있고요. 네. 하마스는 무장 정파, 물론 제도권에 진출해서 2006년 선거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네. 그 선거를 참여한다고 해서 테러 조직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유혈 충돌 사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간단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대이스라엘 항전을 줄곧 주장해 왔고요. 아마 이 전쟁이 끝난 휴전 이후에도 다시 로켓 생산을 하고요.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스라엘과 다음 충돌은 그냥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공존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괴멸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대화와 협상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행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맺고 교전이 중지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카삼 로켓과 아이언돔의 발사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NS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참 평화로워요 라고 누군가 올리는 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